안녕하세요. 58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입니다. 30년간 수백억의 고객돈을 지켜왔던 제가 정작 제 돈 2억 원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만난 한 남자의 달콤한 제안. 4개월간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모든 것, 가족과의 냉전과 침묵의 시간들, 법정에서 마주한 사기꾼과의 대면까지.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 되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0년 은행 생활의 끝, 제 손에 남은 건 퇴직금 4억 원과 막연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은행이 더 이상 제 일터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평생 꿈이었던 크루즈 여행 함께 가보자.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할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꿈을 미뤄둔 아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당신 소원 들어줄게.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7박 8일 크루즈 여행. 처음 배에 올랐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습니다. 아내는 갑판에서 연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져. 이런 게 인생이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야 진짜 은퇴했구나. 이제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있던 중 제 옆자리에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소개하시는 분이었죠. 저와 비슷한 연배의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특히 손목에 반짝이는 롤렉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은행원 출신이시군요? 그분이 지나치게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아, 걸음걸이나 말씀하시는 투가 딱 금융권 분 같더라고요.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 계획, 자녀들 이야기, 경제 상황까지. 그분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역시 은행원 출신답게 신중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죠. 첫날에는 단순한 인사치레였습니다. 요즘 부산 문화 지역 리조트 개발이 얼마나 핫한지 아시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글쎄요, 요즘은 부동산 투자도 조심스럽죠라고 넘겼습니다. 둘째 날 저녁, 선상바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말인데요. 사실 은행원님 같은 전문가들만 소수 모시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족감도와 사업계획서, 정부 승인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봐온 제 눈에도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려고요. 셋째 날 그분은 결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산책로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죠. 은행원님, 30년 동안 남의 돈만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당신 돈이 불어날 차례 아닌가요? 정말 안전한 기회예요.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률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말로 30년간 저는 남의 돈만 지켜왔습니다. 제 돈은 늘 적금에만 넣어두었죠. 연 12%라니 적금 금리의 몇 배였습니다. 2억 원이면 연간 2,400만 원의 수익. 계산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자꾸 우리 따라다니네. 투자 얘기만 하고 무서워.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자료는
그럴듯해 보이던데 정부 승인도 났다고 하고 한번 알아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김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행원님,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정말 선별된 분들만 모시는 자리인데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간의 대화를 통해 김 부장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거든요. 어떤 자리인가요? 투자 설명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명회와는 달라요.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고 해당 지역 시장님도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김 부장님이 저를 선박 내부의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 일반 승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죠. 문을 열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조 높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품격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제약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개를 나누다 보니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직들이었습니다. 아, 정말 선별해서 모신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3D 족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질 리조트 단지였는데 마치 외국의 고급 휴양지 같았습니다. 발표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핵심입니다. 벌써 토지 매입이 80%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예상 투자 수익률 연 1215%, 투자 기간 2년. 무엇보다 정부 보증이 있어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승인서, 토지 매매 계약서, 심지어 시장과의 업무협약서까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안전해 보이네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죠. 저도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쌓은 경험으로 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김 부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은행원님, 역시 전문가시니까 한눈에 보시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자료로만 보면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때 김 부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 모집입니다. 내일까지만 받고요. 은행원님, 같은 분의 안목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최소 투자 금액도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자존심이 간지러웠습니다. 30년 은행 경험의 안목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조급함도 생겼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하나둘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는 1억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변호사분도 저도 5천만 원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갔습니다. 제 앞에도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A사 용지 10여 장. 투자 금액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원님, 얼마나 투자하시겠어요? 그 펜을 받아든 순간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무게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에 기대하는 시선들과 안전한 투자라는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2억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서명하는 그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반으로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김 부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2년 후에 꼭 감사 인사받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제 돈도 불려볼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크루즈했어.
좋은 투자 기회를 알게 됐어. 이번엔 정말 달라. 내가 직접 확인했고 정부 보증도 있어. 아내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돈 다 거기 넣으면 어떡해? 그게 우리 전 재산인데.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괜찮아. 30년 은행 다닌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이번엔 진짜야. 연 12%면 1년에 2,4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저는 이미 성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VIP 룸도, 그럴듯한 서류들도, 심지어 함께 투자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치밀하게 짜여진 연극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쯤 지나자 제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첫 배당금 입금 완료. 처음에는 잘못 온 건가 싶어 몇 번이나 화면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계좌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을 때 숫자가 정말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잠자던 제 돈이 제가 아닌 누군가의 손을 거쳐 되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네, 이게 진짜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은퇴 후 처음 느껴보는 묘한 고향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며칠 뒤 김 부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안목이 있으셔서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나옵니다. 이번에 한번 식사하시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당당했고 제 귀에는 그 자신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도심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잡았습니다. 퇴직 전에도 고객 접대를 위해 가끔 가봤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초대받은 입장이어서인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잘 차려진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스테이크와 진한 색의 와인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잔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노후 걱정 끝이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꿀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잔을 부딪히며 억눌렀던 기대감을 잠시 놓았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에게만 안전한 투자, 꾸준한 수익을 이야기하며 제 돈은 늘 제자리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입금된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넉 달 동안은 모든 게 잘 돌아갔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 문자가 도착했고 계좌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야.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그렇게 저는 어느새 안심 속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해진 입금일이 지나도 휴대폰에 아무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겠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은행에 몸담았던 제 경험상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 닷새가 지나도 여전히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그분은 전과 다름없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선배님. 요즘 송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처리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뒤 또다시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부장님의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는 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을 때 제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문화타워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건 상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사업을 꿈꾸던 사무실이라는 안내문 대신 텅 빈 공간이 차가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책상도 없고 먼지 냄새만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쩍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믿음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명함이 구겨져 손바닥 안에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당했나 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빨리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문화개발 투자 피해자이십니까? 저는 얼어붙은 채 예라고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오늘자 뉴스 보셨나요? 그가 보내준 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문화개발 투자 사기 조직 검찰 수사 착수. 라는 붉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피해자 300명, 피해액 180억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 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창백해 보여? 저는 현관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다 잃었어. 우리 돈 전부다. 아내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왜 혼자 결정했어?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지. 저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뉴스 제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투자, 그 돈,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며칠간 집안에는 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올랐지만 젓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방과 후에도 곧장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야 발소리 없이 들어와 방문을 닫았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끝없이 스크롤했습니다. 나도 당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글들을 읽으며 속으로 수십 번씩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고 집안의 공기는 겨울 바람처럼 메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 어떻게 빚도 쌓이고.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쌓아두었던 서류와 명함, 문자 캡처를 모두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 더 숨기면 진짜 가족마저 잃는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아내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빳빳한 종이 뭉치와 휴대폰 화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들아, 이제 숨길 게 없어. 다 보여줄게. 이게 내가 한 일이야. 크루즈에서 만난 사람, 투자, 배당금, 다 여기 있어. 나 이제 정말 모르겠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피해자 모임 같이 가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그 목소리는 아직 젊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집안 공기가 서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피해자 모임에 함께 나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얽힌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원도 당했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객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던 제가 사기를 당했다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개 드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 가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욕심 안 부릴게. 아들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료 좀 모아봤어요. 수사팀에 넘기면 도움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원망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전보다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는 오전엔 마트에서,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일했고 저는 새벽엔 물류센터로, 주말엔 대리운전했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끝나도 저녁상 앞에 모인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의 자랑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내는 오늘 단골 손님이 내 이름을 외웠어라고 미소 지었고 아들은 팀장에게 칭찬받았어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고 없이 잘 다녀왔어. 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그곳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김 부장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제 시선과 그의 시선이 잠깐 교차했습니다. 한때 크루즈의 갑판에서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제 어깨에 두 손이 동시에 얹혀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등을 고추세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비싼 치킨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저와 아내가 동시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우리 아들한테 얻어먹어보자. 하하. 저는 처음으로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배당금보다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루즈에서 듣던 그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이 바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 가족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